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양자토론 무산을 뒤로하고 설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고향인 안동으로 향했고 윤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강화도를 찾았는데요. 후보들은 다가오는 토론 준비에도 매진하면서 분주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대선 상황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정태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많이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예.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각각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설 인사 저희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 또 윤석열 후보는 통합, 안철수 후보 공정, 심상정 후보 복지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각 후보별로 어떤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자 한 것인지 일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연달아서 한 3개 정도 포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기 극복, 민생을 살리겠다, 민생 회복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와 동시에 이제 바로 직전에 올린 메시지는 반칙과 특권을 종식시키겠다. 예. 즉 이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좋은 걸 좋게 하자라고 말하기 되게 쉬운데 그렇게 말해서 해결은 되질 않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보였던 일련의 행보들이 글쎄 어떤 점에서 좀 극우적인 행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나는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고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도 내가 정확히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 새해 인사의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봤고요. 예. 윤석열 후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여성적인 성격을 띠고 주적은 북한, 사드 배치 등 이제 반평화 이런 문제 등이 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오늘 건강보험에서 외국인의 경우에 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이런 게 걱정이긴 한데 또 이 새해 인사론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내셨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엇박지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이 이제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과제나 정신들을 이슈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새해 인사 겸 해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메시지 중에 보니까는 이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뭔가 이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표현된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소위 현재 대선 국면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를 지금 한 50% 중반대를 점하고 있는 이 정권 교체 세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 정권 교체 메시지들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 4위 후보로서 뭔가 이제 왜 두 사람이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본인이 돼야 되는가 부분들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얘기한 선에서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새해 시작과 함께 치열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후보들 상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토론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예정이 됐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고 내일 저녁에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이제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자료지참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윤 후보를 또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내일 열리게 될 양자 토론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이 경제, 정치 분야에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가 사실 기재부에서 성장해오는 과정이 이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예요. 다만 좀 더 과감한 개혁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회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개혁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긴 하죠.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네. 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 이제 처음 하게 되는 토론인데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1%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후보랑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하지만 컨텐츠로 놓고 보면 뭐 30% 지지를 받으셔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교류와 이런 정책적 교감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들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자세를 이재명 후보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고요. 예. 김동연 후보에게는 여러분들이 내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날 지지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좀 접근하고 계시는데 두 분에게 서로 윈윈이 되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이제 연대라고 하면 지금 덩치의 규모로 봤을 땐 김동연 후보에게 후보직을 포기하라는 얘기랑 다름없기 때문에 예. 함부로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희가 대신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모르겠을 때 그전까지는 지금은 그냥 정책을 잘 듣고 함께 토론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열리게 될 첫 1대1 토론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예. 사실 이게 이제 김동연 후보가 제안을 하면서 이루어진 양자 토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랑도 향후에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3일 날 4자 토론이 진행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여서 예. 김동연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토론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이 견인을 하겠다 이런 예. 취지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칫 봐서는 상당히 큰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동연 후보가 그 문재인 정부를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소위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특히 이제 경제 관련 공약은 아주 일관되게 심지어는 퍼주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예산이 산출될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들이 제기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시기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소위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경제구조개혁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 마른 개혁을 얘기합니다만 정말 정작 논의해야 될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김동연 후보는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칫 기존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하고 다른 내용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좌충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토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자 토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레인 3일에는 여야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을 하는 첫 다자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양자 토론이 무산이 되긴 했지만 일단 4자 토론은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가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보자 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지금 또 다시 토론의 자료 지참 여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세월호를 놓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선 후보들께서 이번 토론의 성격, 정당 토론의 성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당의 대표가 된 분들, 정당의 후보인 분들이 토론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의 국민들, 그분들의 편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권이라는 게 국민들이 서로 싸울 수 없잖아요. 노사가 싸운다고 해서 진짜로 치고받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라는 공간 안에서 말로 싸워서 문제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고 정당의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라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을 놓고 다른 정당과 부딪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백업을 못 해주시는지 본인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윤석열 후보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면서 중범죄자, 자격이 없다, 뭐 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자체가 그러니까 정당 간의 대표가 토론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싱 무대에 올라가서 저 선수를 꺾고 이기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그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 간의 입장을
국민들께 들려드리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토론에 누가 이기고 지고 승자 패자를 따지기 어렵고요. 듣는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일인 줄 알고 좀 국민들께 호소하시는 자세를, 그러니까 복싱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께 호소하시는 자세로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모든 후보들 모두 이제 토론을 앞두고 국민을 향한 마음을,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게요. 이렇게 좀 자료 지참 여부가 쟁점화가 된 것도 사실상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토론회에서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건지, 또 한편에서는 굳이 자료 없어도 된다라고 외치는 건지, 글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방송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서도 간단히 메모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원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토론회에서도 자료는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4월 7일,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 판넬까지 준비해서 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A3 용지 내에서 그 폐업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무슨 그 판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대장동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게 얘기한 것이나 또는 입장이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고, 특히 또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정책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인데, 선거법 상으로도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지금 이미 이제 그 2월 3일 날 진행되는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룰이 합의된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선관위가 그 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에 준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자료 없이 하자고 얘기를 하셔도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기존의 이제 선거법상의 룰에 근거해 가지고 방송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자료를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자, 이 협상 과정을 잘 보면요. 처음에 27일에 하기로 양자가 합의가 돼가고 있다가 31일에 꼭 7시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최초 국민의힘 제안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자료 토론이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그림은 이것을 양자 토론으로 하면서 대장동 이슈로만 딱 붙으면, 사실은 대장동 이슈로만 붙을 때는 서로 다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정책 토론을 하려고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자료 없이 합시다. 이것이 최초의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도 받고 7시도 받고 다 받으면서, 그래서 네거티브 토론이 되게 되니까 이 정책 협상팀과 방송 토론팀과 상관없이 또 저쪽 캠프에서 뭐 어제는 심지어 수사 자료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예. 증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취조하듯 할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글쎄요, 그럼 처음부터 자료를 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것, 이 하나로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결국 결렬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2월 3일이라는 토론이야 당연히 자료를 가지고 예.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토록 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모레 열릴 사자 토론회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만 봐도 지금 양강 후보가 굉장히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토론에 참여하게 될 4명의 후보, 각각 어떤 전략을 좀 짜서 이 토론에 임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예. 토론이라는 게요. 다만 이제 보다 더 기운이 나는가 또는 기운이 빠지는가 이런 내용인데, 실수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층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대장동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가장 큰 현안인데다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어떻든
그 일들을 시키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처방전을 대리해서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세 후보가 아주 총력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가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고 역시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는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와서 국정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무속 논란 이런 문제에 대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1등 후보, 2등 후보 이 두 사람 다 부적격 후보라고 그러는데 확실히 내가 대안 후보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제 토론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걸 부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토론이 지나가면 열흘만 지나면 이제 후보 등록 시점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단일화 문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양 후보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에는 앞으로 단일화 문제를 또 염두에 둔 기싸움 문제도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에 그렇게 큰 이동은 오지는 않지만 후보 등록 시점까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대선 국면의 분위기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2월 3일 날 토론이 굉장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후보에게도 쉽지 않은 토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심상정 후보께서는 네 번째 도전이시라서 뭐 감히 제가 해드릴 조언이 별로 없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5%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즉 우익을 겨냥한 공약들이 많았어요.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진에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고 보는데 토론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도층들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는 때가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가 안철수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7% 아래로 내리는 잡아두는 그런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의 승부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비교 우위로 내가 낫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깨고 집권당의 후보로서 앞길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림을 보여줘서 중도층에게 확신 주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레 열리게 될 4자 토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그것이 어떻게 민심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가운데요. 지역 정책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공공의료원 설립 그리고 공항 개편 등 이런 공약들을 설 밥상머리에 올라왔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병원이 성남의료원 건립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시작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지세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크게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공공의료원 많으면 좋죠. 코로나 때 제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남 의료원은 폐지를 했죠. 그 당시 홍준표 후보의 그런 정책을 또 경남도민들이 지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특히나 도세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들어와서 왜 필요한지를 잘 설득하고 지금 도민들이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료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역 행보들은 어느 쪽이나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좀 상쇄되어가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 지금 좀 대선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공약을 내는 게 대선 후보답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도지사 선거 나간 사람 비슷한 공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오전에는 성남의료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안동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에 있는 지금 구 36사단 부지로 이전한다. 거기 한 40만 평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앞으로 통합군 체제가 필요하니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또 공군사관학교를 한데 모아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 후보다운 거거든요. 근데 안동에 36사단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태릉에 있는 걸 옮기겠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그러니까
특히 1, 2당 후보들 사이에서 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든 지역 민심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공약들을 계속 내겠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민심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후보 등록 시기까지 한 지금 10일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예. 그래도 정말 대통령 후보답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또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호남 민심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두 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올라서 호남 득표율 20% 이상 얻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설 직전에 손편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 민심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하리라고 보십니까? 서로 안 통해도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때에 호남에서 평균 한 9% 정도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1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면 호남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과정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열심히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에 하루아침에 20%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한 20%가 나오는 조사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평균적으로 15%만 얻더라 하더라도 예. 호남표라는 특징이 뭐냐면 호남 내에서의 득표도 있지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출향민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15% 정도만 득표를 한다고 해도 아마 대성공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번에 15% 정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국민의힘도 호남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책과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전국 정당의 모습들을 일관되게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라도 이런 움직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의 민심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후보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답답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혼날 때도 되긴 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지금 광주 5.18을 민주화 운동을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와 그다음에 몰래 쪽지를 통해서 그 선배들로부터 우연히 사진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두 그룹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20대와 30대, 지금 투표를 처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려 2003년생입니다. 그분들이 광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5.18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기성세대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그런 호남의 정세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 40대 이후로는 그렇겠지만 30대 이전의 세대들은 이 민주당이 나한테 뭐 해줄 건데를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사고 등을 통해서 봐도 그냥 한 정당이 계속 집권했을 경우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문제에 좀 절대적으로 긴장을 하고 20대와 30대는 호남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